당정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방역지원금으로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2차 추경안 33조 원 플러스 알파가 될 전망입니다. 기업 공개 시장이 얼어붙으며 기업 공개를 중단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원스토어, 테림페이퍼도 수요 예측이 부진하자 결국 상장을 철회했습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쌍용차 매각 작업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인수제안서 마감됐습니다. 이번 주 중에 새 주인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당정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방역지원금으로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에 관련된 2차 추경 편성을 다루는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차 추경안은 33조 원 플러스 알파가 될 전망인데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은 온전한 손실보상, 방역 소요 보강, 민생 물가 안정 세 가지 방향으로 편성됐다며 오늘 당정을 거쳐 10일 국무회의, 1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 말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5월 들어 10일까지 무역 수지는 37억 2,400만 달러 적자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저작폭이 늘어났습니다. 올 들어 이달 10일까지 누적 무역 수지 적자는 98억 6천만 달러로 100억 달러에 육박하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무역 수지는 79억 2,4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무역 수지는 지난해 12월 석유 등 에너지 가격 상승에 힘입어 2020년 4월 이후 20개월 만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간 수출액은 160억 5,2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8.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납니다. 수출액이 1년 새 30% 가까이 늘었지만 수입액이 34.7%로 더 많이 늘어 무역 수지 적자가 확대된 겁니다. IPO 시장에 찬바람이 불며 원스토어와 테림페이퍼 결국 상장을 철회했습니다. 고평가 논란과 부진한 시장 상황이 발목을 잡은 건데요. 최민정 기자입니다. 최근 상장에 출격한 원스토어와 테림페이퍼가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이 부진하자 결국 상장을 포기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원스토어는 지난 9일에서 10일 사이 이틀간 진행한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에서 100대 1의 경쟁률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참여 기간 대부분이 희망 공모가 밴드 최하단인 34,300원보다 낮은 2만 원 중반대 금액을 적어낸 것으로 전해지면서 상장을 철회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골판지 원지 생산 기업인 테림페이퍼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자 IPO 추진 일정을 전면 중단키로 했습니다. 테림페이퍼는 타 제지업체와 비교해 고평가 논란도 있었던 만큼 다음 기회에 상장을 재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IPO는 성공이라는 공식이 성립하던 작년과는 180도 달라진 분위기입니다.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빅스텝 등 긴축 정책 부담이 커지며 글로벌 증시 환경이 좋지 않아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원스토어, 테림페이퍼를 포함해 상장 철회 기업들이 늘며 당분간 기업 공개 시장은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보다 더욱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며 1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지 주목됩니다. 설석영 기자입니다. 종부세와 재산세 등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95%로 동결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정부가 이보다 더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일각에선 2020년 수준인 95% 또는 2019년 수준인 85%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주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종부세 납부자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을 야기한다면서 재검토 필요성을 밝힌 바 있습니다. 추 부총리는 구체적인 조정 방안은 세부담의 적정성과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정부가 60에서 10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고 국회 동의가 없어도 정부가 독자적으로 개정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의 인하 범위와 재산세 관련 조정 등의 논의를 거쳐 오는 8월 말까지 결론을 내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서울경제TV 설소경입니다. 같은 수도권인데 어떤 곳에선 집값이 수억 원씩 오르고 또 다른 지역에선 수억 원씩 빠지는 양극화가 짙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엔 똘똘한 한 채가 대접받는 시장 분위기가 이어지는 건데요. 이지영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수도권 내 집값 양극화 현상이 짙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강남 3구나 용산 등 수요자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지역과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있는 곳, 재개발 재건축 단지가 있는 곳은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합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타워팰리스 3차는 올해 2월 30억에 거래됐습니다. 지난해 4월과 비교하면 5억 이상 오른 겁니다. 서울 압구정동 신현대 5차 역시 지난해 35억에 거래됐었는데 올해 4월엔 6억 원 오른 41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반면 수도권 외곽 지역은 집값이 떨어지는 분위기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 시범 더샵 센트럴시티는 지난해 7월 16억 3천만 원에 거래됐었는데 올해 4월 14억 5천만 원에 거래됐고 인천 청락국제금융단지 한양수자인 레이크블루는 지난해 10월 10억 7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올해 3월 8억 6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업계에선 이 같은 양극화 현상이 당분간 계속될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입지가 굉장히 우수하고 추가적인 그 규제 완화가 좀 기대되는 그런 지역들은 이제 수요자들도 이제 마지막 똘똘한 한 채로 남겨둘 가능성이 높아서 계속해서 좀 호가로 거래되고 시장을 견인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대출 규제에 가로막힌 수요자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자산가들이 입지 좋은 지역 위주로 거래에 나서고 있는 상황.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양도세 중과 배제를 한시 적용함에 따라 시장에선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거래가 이루어지려면 대출에 대한 혜택도 완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쌍용차 매각 작업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인수 제안서가 마감이 됐다고 하는데 이번 주면 유력한 인수 후보자가 나올 예정이기도 합니다. 경제산업부의 장민선 기자 연결해서 전망대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한영회계법인이 쌍용차 인수 제안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지금 참여했습니까? 네, 바로 KG그룹, 쌍방울그룹, 파빌리온 PE 등 3개사가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당초 인수전 참가 의사를 밝혔던 ELBNT가 빠지면서 인수전은 3파전 양상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한영회계법인은 오늘까지 조건부 인수 제안서를 받아서 오는 13일 예비 인수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쌍용차 재매각은 일정 단축을 위해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인수 예정자와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공개 입찰을 통해 더 좋은 계약 조건을 제시하는 후보자가 없으면 우선 매수권자를 최종 인수자로 확정하는 방식입니다. 매각 시한이 10월 15일인 만큼 인수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쌍용차는 6월 매각 공고를 내고 본입찰을 실시한 뒤 6월 말에는 최종 인수 예정자가 정해질 전망입니다. 쌍용차는 오는 7월 최종 인수자와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회생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 8월 말경에는 법원의 인가를 받는다는 계획입니다. 예, 새 주인이 어떻게 정해질지 이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뭡니까? 네, 쌍용차 재매각의 최대 관건은 자금 조달인데요. 앞선 우선 협상 대상자였던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이 인수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인수합병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만큼 쌍용차와 법원은 이들 세 곳의 자금 증빙을 타이트하게 살펴볼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난 입찰에서 쌍용차와 분계약을 체결했던 에디슨 모터스는 3,100억 원에 입찰했지만 가격 조정을 거쳐 3,048억 원에 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잔금 2,743억 원을 내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바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쌍용차 인수 금액이 4천억에서 6천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자금 조달 방안이 최대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업계에선 인수자금만큼 경영 계획, 고용 승계 여력도 중요한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쌍용차는 201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20분기 연속 영업 적자를 기록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당장 인수자금 외에 별도의 운영자금을 위해 8천억 원가량의 자금을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것은 물론 M&A 이후 쌍용차가 어떻게 지속해서 매출을 일으킬지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쌍용차 노동조합은 완전 고용 승계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약 5천 명에 달하는 직원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지도 새 주인을 가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예, 인수 후보 지금 3개가 있다고 하는데 가장 유력한 곳이 어디입니까? 네, 세 곳의 후보 중에선 KG그룹이 가장 유력합니다. 보유 계열사만 16개로 주요 계열사 대부분이 흑자를 낼 만큼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요. 지주사 KG케미칼의 매출만 5조 원에 달하고 시너지가 예상되는 KG스틸 매출도 3조 3천억 원 수준입니다. 인수 주체로 알려진 KGETS 매출 규모 역시 3조 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KGETS의 작년 말 기준 현금성 자산 규모는 681억 원에 불과하지만 환경에너지 신소재 사업부 매각 대금 5천억 원이 하반기 중 납입될 예정이어서 자체 조달 여력은 충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쌍용차 인수를 위한 쌍방울의 영끌 전략, 파빌리온 PE의 재무적 투자자 확보 여부 등은 새 주인 찾기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쌍용차의 경우 세 곳의 후보 중 가장 먼저, 쌍방울의 경우 세 곳의 후보 중 가장 먼저 쌍용차 인수 의향서를 제출할 만큼 이번 인수전에 적극적인 모습인데요. 쌍방울은 지난해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기 위해 마련한 재원 1,200억 원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과 KB증권이 쌍용차 인수자금 중 절반을 투자할 계획이라는 점을 내세워 자금 여력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기차 기업 ELBNT와 함께 쌍용차 인수에 나섰던 파빌리온 PE는 올해 국내 대형 금융기관과 자동차 기업과 손잡고 선수시험을 꾸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이들의 면면은 드러난 게 없는 상황입니다. 네, 쌍용차가 지금 상패 여부가 변수로 남아 있잖아요. 이 상패 여부는 언제 결정됩니까? 네, 한국거래소는 17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쌍용차의 상장 유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201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20분기 연속 영업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쌍용차는 삼정 회계법인으로부터 2020년 회계년도 감사보고서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는데요. 쌍용차는 상장 폐지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냈고 1년간 개선기간을 부여받았으나 기간 내 투자자 유치 등 재무구조 개선에 실패하면서 상장 폐지 사유를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쌍용차는 2021년도 사업연도에서도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습니다. 현재 쌍용차는 한국거래소에 개선기간 연장을 요청한 상태로 업계에선 거래소가 쌍용차의 개선기간을 부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쌍용차 내부 분위기도 궁금한데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쌍용차는 올 하반기에 선보일 제200 출시 준비에 분주합니다. 시험 생산 차량 대수를 크게 늘리는 등 실제 양산 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변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개발 생산부서가 밤낮으로 차량을 점검하고 있는데요. 쌍용차는 이르면 이달 중순 제200 이미지를 공개하고 내달에는 각 영업점 제200을 전진 배치에 사전 계약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중형 SUV로 개발된 제200은 쌍용차의 전성기를 열었던 무쏘의 후속작으로 평가됩니다. 대형 SUV 넥스턴과 쿠란도 사이를 잇는 등 쌍용차의 SUV 라인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특히 현존 최신 기술이 대부분 적용되고 쌍용차의 아이덴티티가 잘 반영된 디자인으로 중형 SUV 시장의 승부를 띨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 쌍용차 인수전 얘기들 나눠봤습니다. 산업부 장민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휘발유 냄새 논란이 일어났던 스타벅스의 종이빨대와 메일 유어 폴바셋의 종이빨대, 같은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폴바셋 측은 선제적으로 전량 폐기했다는 입장인데 소비자들에겐 아무런 고지 없이 폐기한 만큼 논란을 피해가려고 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문다혜 기자입니다. 메일유업이 운영하는 커피 전문점 폴바셋. 이곳의 종이빨대가 최근 스타벅스에서 논란이 된 휘발유 냄새 종이빨대와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제조사 리엠비의 종이빨대로 총 3곳에서 납품받는 스타벅스와 달리 폴바셋은 지난해 10월부터 종이빨대 전량을 이곳에서 납품받고 있습니다. 메일유업 측은 폴바셋의 종이빨대가 문제가 의심되는 라인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스타벅스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폴바셋은 지난 5일 종이빨대 전량을 조용히 회수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아무런 고지나 사과는 없었습니다. 앞서 지난달 25일 스타벅스가 해당 종이빨대를 전량 회수한 지 열흘 만입니다. 매장에서 직접 고객들에게 사과한 스타벅스와 달리 폴바셋은 현재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상황.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메일유업 측은 현재까지 스타벅스와 달리 종이빨대와 관련한 고객 불편 신고는 없었다면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이 같은 결정을 했다는 입장입니다. 휘발유 냄새 논란은 종이빨대 제조사 리엠비 측의 문제로 추정됩니다. 종이빨대의 강도를 강화하기 위해 코팅액에 사용되는 아크릴 폴리머의 배합 비율을 조정하면서 발생한 겁니다. 문제는 식품과 달리 위생용품인 빨대는 식약처의 품목 제조 보고 의무 대상이 아니라 언제든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지난달 식약처가 무작위로 일회용 위생용품 226건을 선정해 기준과 규격이 부합하는지 검사했지만 스타벅스와 폴바셋의 종이빨대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빨대는 식품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며 제조사 리엠비를 상대로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이제 도로 위에서 길 안내뿐만 아니라 신호 잔여 시간까지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KT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CITS 사업을 강화해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하는데요. 김수빈 기자가 울산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앞에 차가 비상등을 켜거나 전방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 충돌 방지를 위해 알림 신호가 뜹니다. 신호등 잔여 시간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가 언제 이제 빨간불로 바뀔지 모르니까 좀 과속을 하게 돼서 가는데 얘가 이제 몇 초 정도 남았다고 표시를 해주니까 이제 여유 있게 갈 수 있으니까. KT가 도로내 통신망으로 서비스하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 CITS. 앞서 제주도에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실증 사업을 마친 KT가 울산에서도 사업에 나선 겁니다. 운전자에게 졸음 예방이라든지 안전 운전자 가이드를 개발하면서 화물차 사고 예방률을 50% 이상 예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KT는 산업도시 울산에 화물차 과속 방지 경고, 권장 운행 시간 초과 알림 등 28개의 실시간 정보를 제공합니다. LTE 통신을 기반으로 개별 차량을 트래킹해 집중 모니터링도 가능합니다. 특히 AI 기반 영상 분석 솔루션을 국내 최초로 적용해 보행 신호를 연장해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한 경우 1초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유지돼 안전한 보행을 확보해줍니다. 앞으로 KT는 CITS 실증 사업을 발판 삼아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해 올해부터 본격 상품화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레벨4 자율주행 기술 비전이 담긴 캠페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자율주행 레벨4는 자동화된 시스템이 상황을 인지해 판단하고 비상시에도 운전자 개입 없이 차량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합니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엔 연구원이 가족을 생각하며 아이오닉5 기반의 레벨4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는 이야기가 담겼습니다. 인간이 직접 운전하진 않는데 휴머니티가 살아있는 모빌리티 솔루션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한 것이란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현대차는 고객들이 자율주행 기술을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마케팅 활동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GS칼텍스가 모빌리티 기술 선도 기업들과 손을 잡고 도심 항공교통 서비스 시장에 진출합니다. 전국 주유소의 하늘을 나는 택시라 불리는 UAM의 이착륙장을 구축한다는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 GS칼텍스는 오늘 서울 LG 사이언스파크에서 카카오 모빌리티, LGU+, 제주항공, 파블로항공,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 UAM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들 기업은 우선 1단계 실증 사업으로 오는 2025년까지 국내 상용화를 목표로 비행체 안전성과 교통관리 기능 시험 등을 통합 운용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GS칼텍스 관계자는 주유소를 UAM을 비롯해 전기차 충전, 수소차 충전, 카쉐어링, 드론 배송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밝혔습니다. 독일 도심 항공교통 기업 블로콥터가 한국 시장에 진출합니다. 블로콥터는 국내 현지 법인인 블로콥터 코리아를 설립하고 아시아 지역의 전초 기지로 한국을 육성한다는 방침입니다. 크리스티안 바우어 블로콥터 CCO는 블로콥터는 2024년까지 서울에서 100% 전기로 구동되는 항공택시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올해 에어택시인 볼로시티 출시를 준비 중이며 내년엔 국내 최초 블로포트를 착공할 계획이라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충청 이남 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요. 경상 해안과 제주도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은 제주도에 5mm 내외, 경상 해안에 5mm 미만으로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한편 내일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며 한낮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28도, 대전 27도, 광주 29도까지 오르며 덥겠고요. 강릉의 낮 기온은 20도, 대구 24도로 상대적으로 동쪽 지방은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국내외에서 발생하고 유입되는 대기오염 물질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에서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낮 기온 서울 28도, 대전과 청주가 27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동해안은 속초의 낮 기온 18도, 강릉 20도, 울진 19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의 낮 기온 광주 29도, 전주 27도, 대구 24도로 한낮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2m 이하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경상 해안과 제주도에 내리는 비는 금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생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